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시대를 만들자는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정상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선거제 개혁 법안이 내일 본회의에 부의되는데 여야는 한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 예산안 상정과 공수처법 부의까지 앞두고 있어 연말 험난한 국회 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상자 2명을 낸 육군 파주 훈련장 폭발 사고는 사고 사흘 전 훈련 때 터지지 않고 남아있던 쥐레가 폭발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훈련장 정비를 지시하면서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공사 기만 수조 원에 달해 억대 최대 규모인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는 위법 사항이 다수 확인돼 입찰이 무효화되고 건설사 3곳에 대해서는 수사가 의뢰됐습니다. 학원 일요 휴무제 도입을 위한 시민 참여 공론화 결과 찬성이 반대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학원의 일요 강제 휴무제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법제화 등 넘어야 할 난관이 많아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우리 경제의 축인 수출이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과 금액이 동반 감소하는 가운데 무역이익을 가늠할 수 있는 교역 조건도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입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 나라의 대화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사람과 번영, 평화 공동체라는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회의장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각국 정상을 맞이했습니다. 일렬로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마친 한 아세안 정상. 아세안 10개 나라에서 가져온 나무로 조각한 엠블럼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았습니다. 기조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은 아세안을 소중한 동반자로 평가하고 앞으로 30년 더 단단한 관계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다가올 30년 지금보다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평화를 향해 동행하고 모두를 위해 번영하는 상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보호무역주의와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도전을 협력과 연대로 돌파하자는 제안인데 이번에 채택한 공동성명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 뿌라요 총리와 공동 언론 발표에서 특별정상회의 성과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아세안과 한국은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비자제도 간소화와 항공 자유화, 장학생 확대 등이 인적 교류를 뒷받침합니다. 한 아세안 정상들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FTA를 바탕으로 한 교역 촉진의 뜻을 모았습니다. 또 한반도와 동남아의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2년까지 아세안에 대한 무상 원조를 2배 이상 늘리고 협력기금도 2배 증액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협력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การเจริญเติบโตทางเศรษฐกิจสีเขียวการพัฒนาทุนมนุษย์และการสนับสนุนเครือข่ายเมืองอัจฉริยะอาเซียนสุดท้ายก็คือสังคมและวัฒนธรรมที่ยั่งยืน 대기업을 비롯해 재계 인사를 대거 초청하면서 경제 문화 교류에도 공을 들인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 간의 협력도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타트업은 그 자체로 혁신이며 누구에게나 열린 기회이고 희망을 공유합니다. 아세안이 가는 스타트업의 길에 한국이 동행하겠습니다.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온 신남방 정책을 중간 점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연대를 강화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끄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부산 백스코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이번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아세안 국가 정상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어서 신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의장 성명 43개 항 가운데 8개 항을 아시아의 지역 이슈와 안보 관련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소개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아세안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가 모두 순탄치 않은 가운데 아세안 국가들을 통해 소통의 공간을 넓히겠다는 뜻입니다. 이 ARF를 활용해서 아세안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일정 부분 좀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 대통령의 DMZ 평화지대 구상을 들은 아세안 정상들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지 의사도 밝혔습니다. โดยอาเซียนให้ความสำคัญกับการหารือระหว่างทุกฝ่ายที่เกี่ยวข้องเพื่อนำมาซึ่งสันติภาพและเสถียรภาพที่ยั่งยืนในคาบสมุทรเกาหลีที่ปลอดอาวุธนิวเคลียร์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실무 협상이 조기에 재개돼서 실질적 성과가 나오도록 아세안 국가들이 계속 단합된 메시지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70여 년 적대 관계를 해소하려면 당사국 간 신뢰 구축과 함께 지속 가능한 대화의 틀을 만들어 성과를 축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세안 10개 나라는 북한과도 수교를 맺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 아세안 정상들은 한반도와 동남아의 평화와 안보가 연결돼 있다는 데 공감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팩스코에서 YTN 신호입니다. 선거제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오늘도 만났지만 역시나 강대강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는데요. 선거제와 검찰개혁, 예산안 등이 모두 얽힌 연말국회. 어떤 순서로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누구도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막바지 협상에 모든 정치력을 쏟아붓겠다지만 앞으로 일주일이 국회 모든 지도자들이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협상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 무효 선언만이 답입니다. 불법과 폭거의 뿌리를 뽑아 주십시오. 선거제 개혁 부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들이 또 머리를 맞댔지만 역시나 굳은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도 어느덧 일주일째. 패스트트랙 철회를 전면에 내건 한국당에서는 의원직 총사퇴라는 결기까지 흘러나옵니다. 민주당은 일단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에 함께한 다른 야당들과 공조체계를 복원해 한국당을 빼고 법안을 처리하는 최후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게임의 룰인 선거제도를 제1야당 합의 없이 바꾸는 것도 부담인데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반대 기류도 심상치 않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이중대 정당들이 그렇게 획책을 하면 저희들이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하여튼 끝까지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고요. 패스트트랙 법안을 중심으로 꽉 막혀버린 국회에서는 민식이법을 포함한 다른 법안들도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는 29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리지만 이날 자동 상정될 유치원 3법도 한국당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다음 달 2일 예산안 상정, 3일 공수처법 부의까지 연말 국회 달력은 넘길수록 첩첩산중입니다. 결국 각 당의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얽힌 선거제 협상의 실마리를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패스트트랙 원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대신 지역구 240석, 250석 같은 협상안이 더 많이 거론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의 유승민 의원이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회 전운이 감돌고 있죠.
이 필리버스터는 한마디로 무제한 토론을 말합니다. 거대 정당의 일방적인 표결 진행을 막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지연술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회에서의 최초 필리버스터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1964년 재선 의원 시절 동료 의원인 김준현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나섰던 건데요. 원고도 메모도 없었지만 5시간이 넘는 열변 끝에 결국 법안 처리를 무산시켰습니다. 이후 군사정권 때 폐지됐던 필리버스터 제도는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재도입됐죠. 3년 전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표결 저지를 위한 마라톤 토론을 벌이면서 47년 만에 필리버스터가 부활했습니다. 의원 38명이 참여해 무려 192시간이 넘는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죠. 이 가운데 마지막 주자였던 당시 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무려 12시간 31분 동안 발언을 이어가면서 국내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을 보여준 필리버스터의 영웅들이십니다. 감사합니다. 9일 동안 이어졌던 만큼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요. 또 장시간 서 있어야 하는 피로를 호소하기 위해 국회 단상 옆에는 발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청와대 정무수석인 당시 강기정 의원은 공천에서 탈락한 뒤 필리버스터 도중 눈물의 노래를 부르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를 지켜보는 새누리당에서도 격려의 말이 오갔습니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다시 여기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이렇게 야당에서는 전국을 주도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지연 전략일 뿐 실익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때문에 보수 야당도 체력적인 한계와 여러 계산을 따져본다면 쉽게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는데요. 협상을 통한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과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고심 끝에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주목됩니다. 파행으로 중단됐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다음 주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지소미아 후폭풍은 잠잠해지는 양상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We cut short our participation in the talks today in order to give the Korean side some time to reconsider. 기본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희망을 하는 것은 미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난주 1시간여 만에 파행됐던 3차 회의. 양측은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헤어졌지만 연말 시한까지 시간이 없는 만큼 예상보다 빨리 얼굴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한미 대표단은 다음 주 미국에서 만나 4차 회의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미국 측이 새로운 제안을 우리 측에 요구한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 SMA트를 유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내에서도 50억 달러 요구가 과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 한미의 갈등 요인이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고비를 넘기는 등 2주 동안 여러 사정이 변한 점이 4차 회의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소미아 협상 결과를 놓고 커지던 한일 갈등은 잦아드는 양상입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국회에 나와 일본의 사과가 있었다고 확인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한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그랬죠? 외교 통로를 통해서 항의했고 그에 대한 해명과 유감 표명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다 공개하면서 반박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외교 교섭을 계속해야 되는 외교 당국으로서는 그러한 외교의 금도를 넘어서지 않는 대응을. 외교부는 수출 규제 조치에 변화가 없으면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를 풀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한일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중재했다고 이수혁 주미대사가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지소미아 관련 발표가 나오기까지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미국이 우리 정부만 주로 압박한 것으로 비쳤지만 실상은 에스퍼 국방장관과 스티웰 국무부 차관보 등 고위 당국자들이 한일, 한미일 3자 회담 개최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 조건으로 합의된 수출 규제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일본 측이 조건을 달면서 앞으로 험난한 가시밭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도쿄 황보연 특파원입니다. 극적인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이후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다음 달 하순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1년 3개월 만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소미아와 연계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가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밀도 있게 조율하는 한일 국장급 대화는 그 전에 열리게 됩니다. 일본 언론은 다음 달 초 한국에서 먼저 과장급 협의가 열리고 이후 일본에서 국장급 대화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아직 조율 중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대화 재개만 합의했을 뿐 그 이외에는 합의된 게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今後関係当局間で日程調整が行われ対話がなされていくものと承知していますが、現時点において詳細が決まったという報告は受けておりません。 당국 간 대화가 시작돼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가시밭길이 남아 있습니다. 담당 강요인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한일 당국 간 대화가 이루어지면 서로 수출 관리 체제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려는 자세라기보다는 일단 관련 제도부터 따져보겠다며 한 발 뺀 모양새입니다. 이런 자세는 경제산업성이 여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표출됐습니다. 경제산업성 측은 한국과의 신뢰 훼손과 재래식 무기 관련 한국 제도, 관리 인원 등 3가지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출 규제 철회는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를 하나하나 거론하며 문제 삼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만큼 이 문제까지 연계해 다룰 가능성이 커서 사안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 지시를 한 것이 연평도 포격 도발 9주년이었던 때로 드러났습니다.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창린도 부대를 방문한 때는 지난 23일 오전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우리 측 연평도에 기습적으로 포격 도발을 감행한 바 있습니다. 최 대변인은 오늘 오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구두로 항의하고 항의문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두 명의 사상자를 낸 파주 훈련장 폭발 사고는 사흘 전에 진행된 훈련 과정에서 남아있던 지뢰가 터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훈련을 마친 부대 관계자들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훈련장 정비를 지시하면서 결국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교 1명이 숨지고 병사 1명이 다친 파주시 훈련장 폭발 사고. 육군은 지금까지 훈련장을 정비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원인 모를 폭발물에 중위 1명이 다쳤고 병사는 군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 결과 허술한 지뢰 실험이 불러온 인재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나기 사흘 전 공병부대는 같은 훈련장에서 M15 대전차 지뢰 전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땅속 5m 깊이에 지뢰 2개를 묻은 뒤 지상에서 화약을 터뜨려 지뢰가 제대로 폭발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 결과 지뢰를 묻은 지점에 커다란 구덩이가 생겼고 부대 관계자들은 지뢰 2개가 모두 폭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개만 폭발했고 나머지 하나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구덩이 하나는 지뢰가 아닌 화약 폭발의 흔적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폭발량이나 화구의 깊이랑은 좀 달랐을 것이고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으로 폭파가 됐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공병부대는 사흘 뒤 훈련장의 땅을 고르기 위해 장병들을 투입했습니다. 불발된 지뢰가 있는지 몰랐던 장병들은 지시대로 굴착기로 땅을 다졌고 결국 변을 당했습니다. 대전차 지뢰 그 시범을 한 것만 알고요. 최종 수사 결과 혹은 중간 수사가 나오기 전까지 그 수사 과정에 있는 거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군 당국은 헌병을 투입해 당시 훈련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지난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해경의 직무유기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일 해군 잠수 인력이 현장에 도착하고도 구조에 곧장 투입되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해경의 구조 지휘가 위법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세월호 침몰 당일 해군 잠수 인력도 구조를 위해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수중폭파대 UDT 대원 9명은 정오쯤, 해난구조대 SSU 대원 14명은 낮 12시 45분쯤 잇따라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주변만 탐색한 뒤 현장 지휘함인 삼천구함에서 대기했습니다. 오후 6시가 돼서야 해군 SSU 대원들이 잠수를 시작해 구조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처음 설치했지만 30여 분 만에 잠수는 중단됐습니다. 국방부는 당시 구조를 주도하던 해경이 잠수 작업을 통제해 해경 잠수팀만 입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튿날 아침 7시 물의 높이가 변하지 않는 정조 시각이 다시 찾아왔을 때도 해군은 대기만 했습니다. 민간업체 언딘이 먼저 잠수사를 투입하도록 해경이 해군의 현장 접근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정예 잠수요원들이 정작 구조 활동을 벌이지 못한 것을 놓고 해경이 해군의 구조를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해경이 제안을 해서 못했다. 이것도 하나의 그 행정의 칸막이가 아닌가. 어떤 특정 민간 잠수사를 투입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작업 여건을 고려를 해가지고 일정 부분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세월호 참사 의혹을 다시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단은 초기 구조 과정에서 해경이 지휘한 구조 과정을 상세하게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직무유기를 키워드로 검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군 인력 투입 시점을 누가 통제했고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단이 군 검찰과도 공조수사를 추진할 뜻을 내비친 만큼 해군 투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보안사가 정보 활동을 위해 촬영하거나 수집한 사진들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은 옛 기무사 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5.18 관련 사진첩 13권, 1,700여 장 복사본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첩에는 계엄군이 시민을 잔혹하게 진압하는 모습이나 숨진 희생자들의 모습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 의원은 공개된 사진 가운데 당시 계엄군의 진압 상황과 항쟁을 시간대별로 구성한 사진도 있어 5.18 진상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총 사업비와 시공비를 합쳐 9조 원, 이 역대 최대 규모인 서울 함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다수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총 사업비 7조 원에 시공비만 2조 원에 이르는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입니다. 건설사들이 치열한 수주전을 벌인 결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이 승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 결과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시공사 선정을 무효로 할 방침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비리가 정부의 생활 적폐로 규정된 이후에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자 선정이 불공정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서 최초로 입찰 관련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조합과 건설사로부터 직접 확인을 받았고 현행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전상 이득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 위반 사항이 20여 건에 이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비와 이주비 등을 무이자로 지원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것이고 분양가 보장이나 임대주택 없이 시공한다는 공약은 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 과정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용산구와 조합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서는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후속 제재도 취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이제 공은 재개발 조합으로 넘어갔습니다. 계속해서 백종규 기자입니다. 16년 만에 재개발 급물살을 타며 부동산 시장에서 최대 이슈로 꼽혔던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들의 과열 수주전에 잡음이 불거졌고 정부는 이곳을 서울 집값 상승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합동 점검반까지 꾸려 불공정 과열 양상에 대해 점검을 진행했는데 법 위반 사항이 20여 건 나오면서 시공사 선정 입찰 무효와 수사 의뢰라는 칼까지 빼들었습니다. 오히려 정비 사업이 더 잘 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입찰 구조로 계속 진행을 할 경우에는 추후에 위법 사항이 더 명확해져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곳. 해당 건설사들은 내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국토부가 수사까지 의뢰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은 조합을 통해서 시공사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향후 일정에 대한 통보가 오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에 맞춰가지고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찰 전면 무효 결정은 재개발 조합에 달려 있는데 조합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조합은 일단 오는 28일로 예정된 건설사 합동 설명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이 국토부와 서울시의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에 따라 사업이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약속했던 스쿨존 어린이 안전법, 이른바 민식이법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여야의 패스트트랙 관련 입장 차이로 국회가 멈춰섰기 때문인데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국회로 찾아와 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민식이, 태호, 혜인이 한없이 밝게 웃는 하지만 더는 함께할 수 없는 아이의 사진을 고이 안고 부모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더는 안타까운 죽음이 없도록 어린이 안전 법안들을 통과시켜달라는 눈물의 호소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28일 날 법안 소위 열릴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국회가 오랫동안 법안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잘 챙기겠다고 했던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법, 이른바 민식이법은 현재 관련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 사각지대를 없애는 태호 유찬이법과 위험에 처한 아이를 방치하면 처벌하는 혜인이법 등은 이보다 더 진전이 없습니다. 어린이 안전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까지 절차가 많이 남았지만 정기국회 안에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다른 법안까지 논의할 여력이 사실상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여당은 당정 협의를 열어 스쿨존 안에 과속 카메라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 1,000억 원을 늘리면서 야당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희생된 아이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발의되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지금이 이 법안들을 처리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의 절절한 호소를 들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도 상임위 논의를 최대한 앞당겨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그 법안들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기로 그렇게. 하지만 다음 달 10일로 정기국회가 끝나는 데다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번에 마무리 짓지 못하면 언제 다시 논의 기회가 찾아올지 불투명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꼬인 전국을 여야 모두 쉽게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어린이 안전 법안마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라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에 나서면서 보수 통합 논의는 다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유승민 의원은 물론 오신환 원내대표까지 징계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보수 통합의 한 축인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예고 없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단 3분간의 만남. 유 의원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저지는 국회에서 하자며 일단 단식을 중단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봐야 되는 거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갑작스러운 방문에 통합 실타래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있었지만 유 의원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혁 측은 황 대표가 단식 첫날부터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구구단체 집회에 참가한 상황에서 이미 제시한 보수 통합의 전제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보수 통합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본격적인 분당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변혁 소속 의원 15명과 대변인 모두를 징계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신당을 창당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분파적인 행동을 한 것, 이런 것이 이번에 윤리위 해부가 된 이유입니다. 비당권파는 손학규 대표가 누워서 침 뱉는 격이라며 재보선 참패 등의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발악을 하기 위한 지저분한 정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 대표가 오히려 측은한 생각까지 드는데. 변혁은 다음 달 8일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연내에 신당을 세우게 되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며 한국당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으로 보수 통합 논의 기회가 사라진 데다가 바른미래당도 본격적인 분당 절차에 돌입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야권 재편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추가 기소된 다른 사건은 별도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공소 사실이 1차 기소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의문을 드러내 앞으로 재판의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먼저 기소된 뒤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두 번째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정 교수가 구속 상태로 추가 기소된 뒤 처음 열린 재판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추가 기소된 만큼 같은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을 모두 맡고 있어서 두 사건을 같이 심리하는 병합 결정이 예상됐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두 사건 공소 사실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공소 사실 동일성 여부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 병행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표창장 위조로 검찰이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내용과 지난 11일 추가 기소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공소장에 적시했지만 추가 기소 공소장엔 2013년 6월로 기재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공소 제기 이후의 강제 수사나 피의자 신문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재판부도 일단 지금까지의 증거 목록을 보면 논란이 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문서를 실제 허위 작성한 사람과 증거인멸 범행을 실행한 사람의 기소 여부도 다음 기일까지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선고를 받으면 정 교수에 대해서도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뒤 일단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다음 달 10일 심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금품을 받아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중단된 건 지난 2017년 12월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관련 업체들로부터 각종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유 전 부시장이 계속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부산시 부시장으로 있으면서도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은 그동안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도 대가성을 부인해왔지만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칼끝은 이제 청와대와 여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비위 의혹에도 거듭된 영전이 이른바 윗선의 비호에 의한 것인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청와대 비호 의혹의 핵심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미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감찰 라인을 불러 윗선의 감찰 무마 지시가 있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인걸 특감반장,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을 거쳐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들어갔을 것을 봤다는 거예요. 특감반원이.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지시가 없었다는 거예요. 수사팀은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인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 개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비위 사실을 통보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안윤혁입니다. 가수 구하라 씨 사건을 계기로 악성 댓글과 무분별한 아이돌 양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불법 동영상 판결에 대한 2차 피해도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구하라 씨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를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배우 최진실부터 가수 윤희,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설리와 구하라까지 이들은 모두 악성 댓글과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포털의 경우 기사 조회수로 수익을 내는 구조에서 자극적인 제목으로 악성 댓글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너무 기사를 많이 쏟아내거나 너무 무차별적으로 보도를 하거나 그런 건 좀 자제해야 된다. 설리 죽음을 계기로 포털 사이트 다음이 연예기사 댓글란을 잠정 폐지하고 네이버도 감시 시스템을 강화했지만 악성 댓글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댓글들이 더 악플로 번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언론이나 혹은 그 포털이 지금 현재 뉴스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하라가 사망한 이후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순식간에 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자의 관점, 피해자의 시각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판단을 해야 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유죄 무죄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피해자 보호라는 그러한 면이 무시될 수 있다는 거죠. 중학생부터 혹독한 합숙 훈련 등으로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우리나라 아이돌 양성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데뷔를 하고 나서나 좀 이렇게 좀 안정망이 필요한 것 같은, 무조건 뭐 연예인이 됐다고 성공만을 보고 계속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강박적으로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돌 스타의 잇따른 죽음이 언론과 사회제도, 연예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일요일 학원 영업 금지 여부를 물은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이 학원 일요 휴무제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제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권호진 기자입니다. 학원 일요 휴무제 시행을 위한 시민 참여 공론화 결과 찬성 62.6%, 반대 32.7%로 찬성이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공론화 추진위원회는 공론화 시민 참여단 171명이 낸 최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을 공고했습니다. 사전 여론조사 그리고 1차, 2차 수기를 거쳐가면서 많은 분들이 학원 일요 휴무제는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시민 참여단은 서울 지역 초중고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 시민으로 구성됐습니다. 공론화에 앞서 진행된 학생과 학부모 등 3만 4천여 명에 대한 사전 여론조사도 비슷했습니다. 최종 결과를 기준으로 찬성률은 교사, 학부모, 일반 시민, 학생 순으로 높았고 반대율은 학부모와 학생, 일반 시민, 교사 순이었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이 가장 많았고 이어 주말을 가족과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 사교육 의존도 감소 등을 꼽았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학생의 자율적 학습권 침해를 가장 많이 들었고 불법 변종 개인과외 교습소 출연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등을 제시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공론화 결과와 내년 2월에 나올 관련 정책 연구를 함께 검토한 뒤 향후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난관이 많아 학원 일요 휴무제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교육청은 조례를 제정해 학원 휴강일을 정한다는 계획이지만 현행 학원법상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화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데 정치권에서 협조할지는 의문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시기를 대략적으로도 밝히지 못하고 향후란 표현을 쓴 것도 이 때문입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핵심 축인 수출이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과 금액이 동반 감소하는 가운데 무역 이익을 가늠할 수 있는 교역 조건도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이번 달 들어 중순까지 수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우리 수출은 1년째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수출 위축은 수출 금액뿐만 아니라 물량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지난달 수출 물량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감소하며 6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수출 금액 지수도 15.5%나 떨어지며 11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특히 중국의 생산량 확대로 액정 표시 장치인 LCD 수출이 줄면서 컴퓨터와 전자, 광학기기 수출 물량 감소세가 이어졌고 석탄과 석유 제품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주력 수출품인 디램 등 직접 회로의 경우 수출 물량은 늘었지만 단가 하락으로 수출 금액이 30%나 쪼그라들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과 같은 대외 상황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국인 중국으로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또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 부분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여서 또 수출 대금으로 얼마나 수입할 수 있는지 무역 이익을 가늠하는 교역 조건 지수도 3.4% 떨어져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23개월째 내림세입니다. 내년 우리나라 수출은 올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상승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큰 회복세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공장을 짓고 아세안 시장 공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침체 속에 인도네시아 공장을 교두보로 삼아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가 인도네시아에 연간 최대 25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완성차 공장을 건설합니다. 미국과 중국, 체코 등 해외 각지에 현대차 공장이 있지만 아세안 지역에 짓는 건 처음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울산 공장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만나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장은 수도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40km쯤 떨어진 부카시에 있는 델타마스 공단에 들어서게 됩니다. 현대차는 다음 달 착공하는 이 공장에 오는 2030년까지 제품 개발과 공장 운영비 등으로 1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2021년 15만 대 규모로 가동을 시작해 최대 연간 25만 대를 생산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생산 차종은 아세안 전략 모델로 새로 개발 중인 소형 SUV와 소형 다목적 차량, 그리고 전기차가 될 전망입니다. 아세안 최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다양한 신시장을 개척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현대차는 부품 현지화율이 40%를 넘으면 아세안 국가에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는 이점을 활용하는 등 인도네시아 공장을 발판 삼아 일본 차에 텃밭인 아세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진입니다. 기름 없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 최근 에어프라이어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수세미로 씻으면 내부 코팅이 쉽게 벗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음식물 용량이 표시한 것에 절반도 안 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구마에 달걀, 파프리카 등을 섞어 10여 분 만에 뚝딱 구워냅니다. 15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최유리 씨는 기름진 요리를 하는 게 번거로워 최근 에어프라이어를 샀습니다. 조리도 뒷정리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냄비나 후라이팬은 설거지거리도 많이 생기고 뭔가 재료가 많이 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근데 에어프라이기는 그냥 안에 넣으면은 그냥 완성된 그 요리로. 오븐보다 저렴하고 전자레인지와 달리 식감을 살려준다는 점에서 에어프라이어가 주목받으면서 한 온라인몰 판매는 5년 사이 44배나 급증했고, 올해 매출 비중은 전자레인지와 비교하면 2배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많이 팔린 제품 9개를 소비자원이 시험 분석한 결과 조리 과정은 편해도 내부 코팅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세미로 반복해서 문지르자 9개 제품 모두 1000회 미만에서 검은색 코팅이 벗겨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안전상에는 크게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제 일부 그 코팅이 벗겨졌을 경우에는 그 어떤 눌러붙거나 이런 어떤 기능상의 실제 음식물이 들어가는 용량도 표시와 다르게 제각각이었습니다. 리빙웰만 표시한 대로였고, 보토 제품은 실제 용량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조리에 걸리는 시간은 한 제품만 빼고 우수한 편이었고, 소음은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작동할 때 뜨거워지는 표면은 안전 기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최고 141도까지 올라가는 만큼 앞뒤로 충분한 공간을 둬야 합니다. 설거지할 때는 전원 코드를 뽑고 완전히 식은 뒤에 씻는 편이 좋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이쪽이십니다.
착할 편이라는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건강을 너무 해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간식을 좀 중단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또 민주의식을 갖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막아봐야 되는 거니까 너무 좀 건강을 해치신 것 같아서 뭐 그런 걱정을 하고 왔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잘 못하시고 자꾸 마스크 벗고 말씀을 하시라는 거 벗지 말아야 되고 뭐 고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혹시 뭐 보스트와 관련해서 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에 좀 대통령님과 접촉을 개인적으로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봉합되는가 했던 한일 간 지소미아 갈등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불꽃이 튀고 있습니다. 사죄 논란과 관련해 외무성 차관 명의의 사과 메시지가 우리 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본은 여전히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함께 알아볼 텐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계속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 정부의 입장 그대로 일본이 사과를 한 건 맞군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공방이 지난 금요일 밤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효력 정지했어요. 일시적으로 멈춤을 한 겁니다. 언제든 파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토요일 날은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12월 하순에 중국에서 한일 정상이 만날 것이다. 그런 포괄적인 타결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이 커졌는데 일요일부터 일본 외신을 필두로 해서 우선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아사히에서 아베 총리가 우리는 양보한 것 하나 없이 사실상 이겼다. 산케이 신문은 퍼펙트 게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진실 공방이 자,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일본이 사과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에 응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은 우리 사과한 적 없는데 이 진실 공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식적으로 보니까 적어도 일본의 외무성 차관이 공식적인 사과를 한 것은 팩트로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 일본이 사과 안 했다라는 말이 이제 거짓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일본은 지금 외무성 그리고 또 경제산업성, 또 관방상도 이제 이번에 등장을 했는데 여러 라인에서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엇갈린 입장들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좀 우리 국민들은 공분할 일이지만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차분하게 대응하면 되고 무엇보다 진실에 기반해서 차분하게 싸워나가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길 수 있다.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 사안에서는 일본이 거짓을 말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킨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공방이 있었지만 사과를 한 것으로 지금 사실관계가 파악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그랬죠? 외교 통로를 통해서 항의했고 그에 대한 해명과 유감 표명을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다 공개하면서 반박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외교 교섭을 계속해야 되는 외교 당국으로서는 그러한 외교의 금도를 넘어서지 않는 대응을.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일 대사관 관계자가 우리 외교부 측에 나와서 사과를 했고 그것은 외무상 차관의 뜻이다 이렇게 전했고 그랬더니 일본 외무상은 자기는 그런 걸 한 적이 없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조세영 외교부 차관이 국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한 거니까 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중에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이제 팩트인데 그러면 왜 일본은 그러면 사무 차관 명의로 주일 한국 일본 대사관의 정무공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외무상은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또 우리는 또 우리대로 또 화가 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면 투레벨 게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본래 양국 간의 갈등이 민감한 사안을 놓고 협상을 할 때는 협상 상대하고 하기 좀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기 국내 청중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 외무성이나 이 경산성도 일본 국민들에게 자기가 지지를 받아야 되고 우리도 우리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레벨의 싸움이 아니라 투 레벨의 게임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일본이 아마 일본 외무차관, 사무차관의 명의로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22일 날 우리가 조건부 유예를 발표했을 때 일본이 7, 8분 늦게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경산성에서 우리랑 합의한 내용과 좀 다른 과장된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항의를 하니까 제가 볼 때 공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서 사과를 표명했는데 외무성 장관이나 외무상이나 그다음에 관방상이나 이런 경산상에서는 그 발표를 하는 이유가 이제 국내 정치적 여론 이것들을 감안해서 했는 것 같으니까 아까 우리 최 평론가님 말씀대로 이건 우리가 진실 게임에서 이긴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간에 한일 양국 간에 굉장히 민감한 싸움으로 극한 대결로 가는 걸 막자고 굉장히 극적인 타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타협의 그 묘미를 살려서 더욱더 감정 싸움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있다. 팩트를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조금 포용적이고 어른스러운 자세로 가는 것도 훨씬 더 괜찮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믿고 있으니까 좀 더 대국적인 견지에서 소모적인 논쟁은 더 이상 안 하는 게 또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핵심은 이제 수출 규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랑 화이트리스트의 배제 조치를 철회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일본은 선뜻 그 확실한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강요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今後関係当局間で日程調整が行われ対話がなされていくものと承知していますが、現時点において詳細が決まったという報告は受けておりません。 결국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 것은 결국 수출 규제에 대한 일본의 구체적인 약속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왜 저렇게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할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일본이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복잡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일본 측에서 자 그럼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던 것을 다시 원복시켜서 한국을 집어넣도록 하겠다. 이 세 가지 품목에서 시작됐던 수출 규제 7월 1일 시작됐던 것을 완전히 우리가 없던 것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일본은 못할 거예요. 지금 이제 양국 간의 확실한 이 진실, 최소한의 베이스는 출발점은 뭐냐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말도 안 했습니다. 지금 이제 무엇보다도 이 경제 부문에서 과장급 회의를 시작하기로 한 게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인데 이걸 앞으로 국장급 회담으로 승격시키고 나가서는 한일 정상도 만나야 됩니다. 지금 뭐 1년여가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수장들이 만나야 풀리는 문제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 과장급 회담은 있었는데 일본 쪽으로 우리가 갔죠. 일본 쪽은 그것이 회담 아니고 회의 아니고 설명회라고 했고 창고 같은 방에 집어넣고 물 한 잔 주지 않고 눈싸움만 하다가 나왔고요. 돌아 나오는 순간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항의를 하지 않았다. 뭐 한국 측에서 이제 뭔가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명백히 문제 제기를 했다고 얘기했고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던 거예요. 근데 그 회담으로 돌아가는 게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기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일본 측 관료 얘기도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시간이 언제 걸릴지 모르고 확정된 것은 없다. 확실한 것은 이제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는 것. 여기서 출발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말거리를 잡고 아니다. 뭐 예를 들면 연내에 백색 국가에 우리 한국을 다시 집어넣어 주기로 했다. 이런 얘기는 우리 정부도 지금 발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다시 출발선에 섰다라는 의미로 시작을 하되 우리가 좀 명백하게 할 게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일본이 그럼 7월 1일 느닷없는 세 가지 품목에 대한 특히 그것도 반도체 산업에 타격을 주는 이 수출 규제를 왜 했는가. 그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는 국가다. 이 전략 물자를 한국에 수출하면 북한으로 건너간다. 좀 뜬금없는 얘기들을 하다가 나중에 다 걷어지고 결국은 아베 총리가 인정했잖아요. 역사 문제라는 것을.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배되는 이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을 한국의 대법원이 내렸다. 이게 문제다. 국제법 위반이라는 게 일본의 관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묘하게 한일 당국이 언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역사 문제를 제외하고 안보 문제, 지소미아는 우리가 제기한 거고요. 그 전에 신뢰할 수 없는 이라는 전제하에 수출로 규제한 경제 문제의 타격은 일본이 먼저 시작한 싸움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역순으로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이제 경제 부문에서의 그렇죠. 대화 재개가 가장 중요하고 네. 이 부분에선 우리가 굳이 시비를 걸 필요는 없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이 지소미아 문제도 있고 수출 규제 문제도 있고 또 미국과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도 있는데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변 강국들로부터 집단 구탈당하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갖고 두들겨 패고 있죠. 김정은 위원장은 그제 서해 옹진반도에 섬에 가가지고 여차하면 9.19 남북 군사 합의도 이걸 유지할지 말지 이런 신호를 보내면서 연일 남한 정부를 갖다 두들겨 패고 있죠. 네. 아베는 아예 깔보고 무시하고 네. 거의 진 이기고 있죠. 자, 지금 대한민국이 주변국 지도자들한테 우리 대통령이 집단 구타당하고 계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사면 초과의 입장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한 이야기가 사실은 본래 이제 정의당이 이제 특히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특히 한반도 평화, 북핵 해법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를 보냈던 정당인데 김종대 의원이 또 이 군사 안보 전문가고 그런 입장에 저렇게 좀 굉장히 혹독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처해 있는 외교안보 현실을 비판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이건 그 여야를 넘어서 그리고 진보 보수를 넘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처해 있는 외교안보적 현실이 굉장히 곤난하고 지금 뭐 중국 그다음에 일본, 미국, 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 초과 그리고 동네북 신세가 돼 있다는 현실을 지금 직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현실 인식을 저는 지금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도 좀 하루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정의당에 저런 이야기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싶기보다는 그러니까 더욱더 힘을 합쳐서 우리 정부가 더욱더 국민적인 지지를 좀 모아서 이 위기를 좀 현명하게 대처하는 의미로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외교안보적 난관에 처해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이야기한 방위비, 미국 이야기, 일본의 지금 수출 규제 문제, 그다음에 북한의 연일 남한 때리기 이런 것들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원칙과 선의를 정하는 겁니다. 원칙은 그러면 뭐냐면 누가 우리의 가장 확실한 친구인가를 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선의의 문제는 북한과 문제를 푸는 게 우선인가, 일본과의 문제를 푸는 게 우선인가, 미국과의 문제를 푸는 게 우선인가를 선의의 문제를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교안보 문제에서 제가 볼 때 친구가 누구인가에 대한 원칙의 문제, 선을 정확히 정하는 문제, 이걸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명심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좀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전투 직일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안포 중대 2포의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관영 매체 보도를 안 했다면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것인지 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 어제는 23일이라는 그걸 그렇게 함구를 했었는지요? 함구보다도 저희가 그런 걸 말씀을 드릴 때는 시기를 좀 보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난 23일이었죠. 북한이 해안포를 이 서해상에서 사격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를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가 지난해였죠.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이른바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유감을 표명했는데 일단 어떤 점이 9.19 합의를 위반을 한 건가요? 네, 9.19 군사 합의는 지금 서해 완충 지역이라고 이제 우리 남북 간에 부르고 있는데요. 연평도 포격 사건도 터졌었고 서해 교전도 2차례나 발생했었고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NLL 문제 이제 지금 야권에서 보수 측에서 선거 때마다 공세할 때 그 지역에서의 이 국지적인
어떤 교전 발생 가능성이 워낙 높았던 곳이기 때문에 뭐 다 밀집해 있고 그렇죠. 남북 어선들이 또 계속 철만 되면 조업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 중국 배들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력 충돌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었죠. 아예 여기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자라는 게 참여정부 당시의 제안이었어요. 그것이 완전히 남북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9월 추석 직전에 평양을 방문해서 평화 분위기가 가장 이제 고조됐을 그 즈음에 이 군사 당국 간에는 9.19 군사 합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DMZ 내 초소들을 다 철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들도 다 뒤로 이제 뺐고요. 그리고 이제 서해에서는 포를 쏘지 않기로 하면서 해안 포들을 다 닫아버렸었어요. 그때 북한이. 그런데 이번에 하필이면 청린도라고 하는 최전방에 있는 섬을 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흔히 지도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갔다가 포를 쏴봐라. 목표물을 지정해줬다는 거죠. 이때 발사된 포는 76mm 포로 지금 추정이 되고요. 이 사거리가 한 12km 정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평도를 때렸던 당시 장사정 포보다는 작은 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포를 쐈어요. 한 번도 포를 쏜 적이 없는 겁니다. 1년여 동안 지난 9.19 합의 이후에 서해에서 포를 쐈고 더 상징적인 문제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포를 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고 또 저는 포를 쏜 행위 자체보다 이것을 지금 이 앰플을 통해서 증폭시키는 북한 매체의 보도, 지도자가 목표물을 정하면서 한번 쏴보라고 했고 발사했고 성공적으로 목표물을 명중시켰다. 지금 이 자체, 그러니까 포 자체 사격의 위협성보다는 지금 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한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서 언론과 국방부 대변인 간에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만 11월 23일이 연평도 포격 바로 9주기였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이 북측은 사실은 이게 군사적인 무력 행동보다도 아주 강력한 이제 뭔가 불만의 메시지, 우리가 군사 도발을 또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비중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지난해 9월로 되돌아가 보면요. 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어떤 합의, 진일보한 합의들이 나오면서 파격적인 합의였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남북 간 군사 대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역사적인 합의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당연히 서명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했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 스스로 서명한 것을 보란 듯이 깬 거죠. 깼죠. 예. 그게 그러니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9.19 군사 분야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밝혔고 이번에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도 밝혔지만 새로운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사실은 북한이 계속 단거리 미사일을 쐈고 그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그때마다 9.19 군사 분야 합의 정신은 위반한 거지만 그 군사 분야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정면으로 위반을 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해에서는 북한에는 초도, 남쪽인 덕적도에서 이 135km를 딱 완충적으로 만들어서 이 구역 안에서는 남이든 북이든 포사격과 기동훈련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평화가 유지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 직접 창린도라는 현지에 가서 바로 우리 코앞입니다. 거기에서 직접 사격을 하라 지시를 했고 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국방부 대변인 말로는 23일 날 그걸 감지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는 그럼 북한 김정은이 뭘 의미하는 거냐. 지난해 9.19 군사 분야 합의에서 있었던 남북 간의 이런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정면으로 거부하고 깨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또 관영 언론을 통해서 그걸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의 의도가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가가지고 금강산 시설 드러내라고 한 이야기, 그다음에 한아시안 특별정상회의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 걸 공개까지 하면서 묵살한 이야기, 이번에 9.19 군사 분야 합의 정면으로 깬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는 남북 간의 평화, 협력,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걸 좀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같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거 국방부를 알면서 지금 이틀을 그냥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23일 날 서해에서 쏜 걸 우리 군인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9.19 군사 분야 합의 이후에 한 번도 쏜 적이 없기 때문에 포성이 다 들립니다. 정찰이 가능하고 감지가 가능한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관영 매체가 공개한 다음에서야
9.19 군사분야 합의라고 지금 유감 표명을 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 군은 뭐냐? 이제 군의 과연 경계태세. 군이 이게 북이 공개하지 않았으면 또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게 아니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또 다른 의문이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강제 북송시킨 탈북자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원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것이 북한의 어떤 원칙을 위반하고 약속을 깬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때그때 우리가 목소리를 내주고 항의를 해야 되는데 계속 눈치 보기로 가는 거. 이건 우리 정부가 좀 고쳐야 될 대목이 아닌가. 특히 이번에 군에 관해서는 군도 자기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연수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뭐 그래픽으로 봤는데 실제로 기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는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그 언제 쐈는지 사격 시점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파악한 거는 11월 23일 오전 중에 파악이 좀 됐고요. 우리 군이 이런 위반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그럼 이게 발표를 안 했다면 그 관영 매체 보도를 안 했다면은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것인지 그건 가정적인 사항이고요. 은폐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명합니다.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분석 중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석이 어제 늦게 그러면은 23일로 쐈구나라는. 그 사안은 아닙니다. 예. 근데 왜 그러면 23일이라는 날짜를 어제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줘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걸로 가늠하겠습니다. 분석 중이었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지 못했다라는 국방부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시기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23일이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렇죠.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예, 그래서 일요일 날 그 부산에서 열린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전야제가 열렸고 뭐 여러 가지 좀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저 최연수 대변인의 말을 제가 그냥 이해해 보면 반은 맞고 반은 좀 궁색하다. 근데 이 맞는 반은 뭐냐면 우리가 단거리 발사체나 뭐 탄도미사일이나 크고 작은 포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북에서 쏘면 우리는 포착은 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해 완충 지역은 지금 조용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서 K라고 하는 음향 탐지 레이더로 소리를 포착했다는 거고요. 그럼 이게 뭐지? 어디서 왜 쐈지? 어디를 향해 쏜 건지를 분석하는데 시간은 걸립니다. 우리가 발사체 발사하면 어디서 어디로 쐈다는 건 먼저 확인하고 재원 분석에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잖아요. 또 미국이나 뭐 지소미아가 돌아갈 때는 일본과도 지금 다각적으로 정보 공유를 해서 종합 분석을 내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쐈네라는 건 바로 확인했고 그다음에 뭐지? 그리고 그 의도까지 이제 분석하는 데는 시간이 하루 이틀 걸렸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그러면 23일 토요일 오전에 확인하고 24일에라도 문제 제기를 했어야 맞으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엔 한 아세안 특별 정상 회의에 지금 이제 오늘 부산 선언이 채택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폐막했는데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3P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피스란 말이에요. 평화란 말이에요. 평화 구상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고 아시아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 10개국 정상 하나는 빠졌습니다만 모여있는 이 한반도에서 포성이 울렸다라는 게 불미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찌 보기엔 제가 보기엔 이 폐막 때까지 국방부는 조금 발표를 늦추려고 했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아마 최연수 대변인이 지금 확인시켜주지 못하는 대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나름 변명거리는 좋아요. 왜냐하면 하필 오늘 이제 북한 매체가 대대적으로 이 위원장 지시에 포사격이 있었다라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어떻게 이제 언론 발표를 미루기는 어려워졌고 오늘부로 확인됐는데 하루 이틀 시간을 벌려고 했던 정황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뭐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했는데 북한 TV의 보도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전투 직일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안포 중대 2포의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북한은 의도가 있을 것이고 시기를 뭐 아무 때나 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찬물을 끼얹고 싶고 회방을 놓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좀 난감했을 것 같은데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을 당시에도
북한이 우리가 문자를 언론이 포착하기 전까지는 발표를 안 했고 이번에도 북한 매체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국방부의 발표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고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 화해 협력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북한과의 대화의 의지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기를 바라는 거 뭐 거기까지 이해합니다. 그러나 북이 지금 계속해서 연달아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남쪽과는 관심이 없다. 남쪽과 할 일이 없다. 굉장히 그 남쪽에 대해서는 이제 선을 긋고 있는데 우리 정부나 대통령이 거기다 계속 주관적 기대를 앞세워 지금 계속 과잉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연달아 이야기 나오는 게 금강산 시설에 대해서 북측의 김정은이 드러내라고 했을 때 우리 통일부나 우리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닫기보다는 이게 협상의 계기가 되겠다고 주관적으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나자고 했더니 북이 팩스로 그냥 교환하고 끝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북이 그때 다음에 보냈던 우리가 시설 점검단을 보내겠다고 하니까 그걸 북이 바로 노회했어요. 통일부가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이 최후 통첩을 보내서 더 이상 금강산 철거와 관련해서 남쪽과 만날 일이 없다고 했는데도 계속 우리 정부는 그걸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걸 북이 먼저 까버렸습니다. 우리는 최후 통첩 보냈는데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려진 거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김정은 초청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북에서 온 탈북자 2명 송환하는 날에 친서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혀 몰랐죠. 친서에 대해서도 북이 아예 친서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그 관례를 깨면서까지 굉장히 김정은이 무례한 것인데 깨면서 친서에 간절하게 청했지만 우리는 갈 수가 없다. 안 갈 것이라고 말을 해서버렸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국방부는 23일 날 감지하고도 쉬쉬하고 있었는데 또 깐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연이은 북한의 어떤 남쪽을 어떻게 보면 좀 공궁에 처하게 하면서 남쪽이 갖고 있는 김정은에 대한 과도한 애정, 또 과도한 기대, 이것에 대해 이제 기대를 접어라. 관심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일관되게 보이는 것이어서 저는 우리 정부의 이런 어떤 밀실주의라든지 쉬쉬하는 이것을 비판하기보다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북 관계는 이제 북이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플랜 B를 생각해서 우리가 냉정한 현실인식 하에서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가 올바른 대북 정책을 재점검할 때다. 이런 성찰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굳이 위력을 따지자면은 23일 날 쐈던 해안포보다는 그동안 북한이 했던 뭐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의 위력이 더 크고 위협도가 더 높은데 그렇죠. 그때는 발사되자마자 바로 언론에 공개를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발사체의 성격이나 이런 거에 위력이나 사거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며칠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발표를 안 했고 그리고 자꾸 이 북한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 현실이 분명히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포의 위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위치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왜 쏘게 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궁금증을 유발한 거예요. 전 대부분 이 팩트에 기반한 분석은 김우식 교수님과 거의 동의를 하는 대목인데 이 시그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좀 다른 입장이에요. 뭐냐면 자, 이 북한에 대한 애정을 문재인 정부가 포기하라가 아니고 그 여기다. 오히려 관심을 더 빨아들이기 위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이 오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북한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남북 관계에서 가장 익숙한 게 공포에 기반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행태예요. 이게 뭐냐면 과거에 서울 불바다론 뭐 이런 얘기예요. 또는 무력 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호감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적대적이고 증오심이 이제 솟구치면서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대화와 소통을 해서 평화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부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에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기대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호감 마케팅을 더 해야 할 때 지금 오히려 봉쇄하고 적대시하는 정책으로 급전환을 했다. 이게 북한에게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겠는가. 사실은 지금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모습을 매체를 통해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부러울 수밖에 없을 거요. 그럼 거기에 내가 가 있으면 더 좋았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결국은 뭐야. 남조선에 들러리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죠. 실익은 없으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아세안을 주도하는 모습을 끌고 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언제 저런 위치가 될 수 있는가인데 지금 저는 이 지금의 이 포사격 9.19 이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우리 쪽을 떠보는 행위는 더 적극적으로 미국과 북미 관계에서
중재를 해달라. 네. 혹은 남북이 먼저 풀 수 있는 것만이라도 결국 그게 또 궁극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게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좀 남측이 나서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네. 하는 방식을 저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이 길들여진 행태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북한의 이런 모습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스스로에게 1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스스로 자꾸 하는 거거든요. 단거리 발사체도 마치 지금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위반할 듯 말 듯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 괜찮아 단거리인데 어때? 또 때로는 이건 탄도인데요. 탄도는 위반 아닙니까? 국제적인 분란을 일으키면서 계속 주목을 받으려는 노력으로 안타까운 애절한 노력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다. 빨리 핵을 가지고 지금 협상 테이블에 북미 협상에 나서는 게 이제 이 급선무인데 문제는 미국이 지금 뜸을 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몸이 달았는데 가까운 우리 쪽에다가 자꾸 압력 시그널을 넣는 행태. 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저는 좀 다른데요. 네. 바로 저런 최영일 평론가님의 말씀이나 생각이 우리 정부의 지금 청와대를 지배하고 있어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저런 북한의 원칙을 위반하고 약속을 위반한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정한 대응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게 지금 우리 보고 더 잘해달라는 표시야. 나를 좋아하고 있는 표시야. 나를 좋아하니까 나한테 혼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김정은은요. 단거리 미사일 쏘면서 이른바 신종, 4종 미사일 세트를 다 완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나 대통령은 이건 군사 분야 합의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성명불상, 불상의 발사체라고 탄도미사일이라고 말도 못하면서 계속 선의말을 가지고 봤어요. 김정은이 답답한 겁니다. 야 너희들랑 끝났어. 관심 없어. 제발 나를 좋아하지 말라고 시그널을 보냈는데도 계속 우리는 지금 최영일 평론가 말한 것처럼 아 그게 아니고 너 지금 나를 좋다는 표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절박하게 말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금강산 강화도 마찬가지예요. 남쪽 시설 너저럽을 하니까 드러내라 이야기했는데 아 이게 금강산 강화 재개하자는 절박함이다. 라고 정세현 평통 수석 부의장이 말을 합니다. 그게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도 왜 몇 차례 계속 금강산 시설 철거, 그다음에 친서에 대한 공개, 이 이례적인 공개, 그다음에 이번에 서해에서 이런 군사 분야 합의 공개 이런 것들 왜 하느냐? 제발 문재인 정부 나에 대해서 애정 고만 가지고 스토킹하지 마라. 짝사랑은 그만두라는 엄정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으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야죠. 그걸 아 이게 북한이 우리를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게 절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응 자체가 계속 북한에 말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인식해야 될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자꾸 마스크를 벗고 말씀하시려는 거는 벗지 마라 그랬고. 혹시 뭐 보스트와 관련해서 좀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야당에게 일주일간의 집중 협상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 명령을 거두십시오. 이제 패스트트랙 무효 선언만이 답입니다. 본회의에 그게 상정이 되면 그거는 필리버스터를 포함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막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법안 중에서 선거법이죠. 그렇죠. 선거법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되는데 부의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부의는 그냥 토론에 붙인다 이런 의미인데 사실 부의와 상정이라는 말이 표현상 다르진 않아요. 근데 우리 국회에서는 절차상 좀 구분을 하고 있어요. 부의란 토론에 붙여서 표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상정하게 되면 자 이제 표결 직전입니다. 마지막 토론하고 표결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밥상에 메뉴표에 올리는 걸 전 부의라고 생각을 하고 밥상에 실제 접시가 올라가는 게 상정이라고 한다면 젓가락으로 이제 집어먹는 행위가 표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부의, 상정, 표결 이렇게 세 단계를 놓고 있는데 모두 다 이 부의 절차가 시작돼야만 본회의에서 드디어 이 법안을 최소한 표결해 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표가 어떻게 갈리냐에 따라서 가결이냐, 통과냐, 아니 부결이냐, 아니면 이제 통과하지 못했느냐 이게 결정이 나는데 그래서 이 선거법 개정안은 내일자로 자동 부의가 될 수 있는 날이 도래한 거고요. 부의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여야가 합의해서 상정하거나 아니면은 그도 안 되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면 표결 단계로 이제 돌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긴장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 더해서 다음 주 화요일 12월 3일이면 문희상 국회의장이 날짜를
꼭 박제놨습니까? 공수처 신설 문제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하고 사법개혁 2개 법안도 이 부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3개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다 표결하기 위한 분위기가 숙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협상에 나서야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황교안 당대표가 그 2개 패스트트랙 올려진 안을 무조건 결사 반대한다 입장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협상의 끈은 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선거법이 부의가 되고 내달 3일에 공수처법이 부의가 된다 하더라도 아마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는 그 협상에 나서기는 굉장히 동력 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선거법에 대해서는 이 협상의 주체들이 다 참여해서 만장일치로 이 게임의 룰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이 같이 참여해서 한국당을 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공수처법은 저는 한국당도 협상의 안을 가지고 얼마든지 검찰개혁에 준하게 검찰개혁에 정당한 내용을 가지도록 협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건 제 기대고 그 기대와 달리 지금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과 지금 한국당 전체의 지배적 분위기를 보면 부의가 된다 하더라도 협상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을 기점으로 해서 내달 3일 날 공수처법 그다음에 내달 10일이 정기국회 만료일 아닙니까? 그때까지가 이 국회에서는 팽팽한 전운이 감돌면서 과연 또 다른 어떤 식의 이 해결이 될지가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야가 협상으로 타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예, 지금 어쨌든 간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주일째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쉬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국당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한 3가지가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뭐 필리버스터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필리버스터냐, 의원직 총사퇴냐, 또 다른 어떤 이제 이 그야말로 반대를 좀 결사적으로 보여주는 저항 행위냐. 그런데 이제 저는 황교안 대표가 오늘 딱 일주일째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아마 조만간 병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가야 한다. 왜냐하면 뭐 생명을 걸었다고 우리가 상징적인 얘기를 하지만 정말 정치에 실제 생명을 걸면 안 되죠. 그래서 어제도 이해찬 대표가 다른 거 다 빼고 건강부터 챙기고 나와 협상합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의 협상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선 건강을 추스려야 하기 때문에 단식은 어쨌든 여야 모두 입장에서 출구 전략을 찾아야만 하고 찾을 수밖에 없다. 근일 내에 끝나야 한다고 보면 저는 포스트 단식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국회에서 대격돌이에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그냥 관철하기에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하기에는 뒤집어 써야 하는 책임이 너무 커요. 총선에서 역풍 맞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신중 모드로 가고 있어요. 끝까지 합의한다. 이해찬 대표 입장은 이건데 이인영 원내대표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한다면 합의를 위한 노력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나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빼고 여야 5당이 협의할 수밖에 없다. 여기는 군소정당들이 다 망라되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이 가결표 의석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문제는 자유한국당은 이럴 때 어떻게 나올 거냐면 날치기다. 지금까지 헌정 사상 이 총선의 이 게임의 룰을 여야 합의 없이 정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굉장히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성토할 거란 말이에요. 이 부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 10% 의석을 늘리는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세비를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문제라든가 복합적인 안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자유한국당이 최종적으로 반대할 것은 김 교수님 말씀처럼 명약화하지만 그 반대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나머지 여야의 합의 전략이 뭐냐. 이것을 물밑으로는 준비할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끝까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할 거예요. 하지만 플랜 B를 강력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예견을 해봅니다. 제가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제가 좀 취재한 바하고 개인적인 기대를 좀 실어서 이야기하면 사실 2개 다 한국당에서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접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극한 대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서로 피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황교안 대표가 조만간 만약에 더 이상 이제 건강상 문제로 병원에 이제 실려가서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부의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대하고 또 제가 듣기로는 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선거법은 일단 포기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공수처법을 오히려 한국당이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민주당과 합의해서 합의 처리 방식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이 안이 지금 물밑에서 논의가 되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수처법이라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의 권력 분산이라는 것은 국민적
요구 사항이거든요. 이 둘은 사실 한국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다만 그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다양한 각종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과의 어떤 독립성 문제라든지 처장의 임명 동의의 문제라든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라든지 이건 얼마든지 세부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아마 황교안 대표 단식이 마무리가 되면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나 아니면 나경원 원내대표나 한국당 측에서 선거법은 합의 처리 안 되는 이상 통과시키지 않기로 하고 공수처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한다. 이런 식의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저는 한번 점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선거법을 포기한다는 건 다음 총선을 지금의 현행법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이른바 군소정당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게 이제 저는 그래서 1년 전에 이게 이제 기시감처럼 또 다시 들여오는 게 1년 전에 예산안 통과 때 지금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맞아요. 그때 한국당과 민주당이 극적으로 여야 1, 2당이 합의하면서 예산안이 통과돼 버립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그때 화가 굉장히 났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하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1당과 2당은요 생각 방식이 다릅니다. 지금 민주당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 공수처법을 차라리 합의로 받고 선거법은 내년 이대로 가더라도 크게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군소정당 사실은 그냥 도루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럴 현실적 가능성, 여의도에서 이렇게 막판에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원히 충돌을 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물밑에서 이제 윈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네. 특히 여당 입장에서도 공수처나 검찰 개혁은 중요한 국정 화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뭐 선거법 같은 거는 뭐 선거의 룰이기 때문에 모든 정당들이 합의하는 것이 그동안 관행이었기 때문에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 달 중순쯤에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총선까지 이제 한 넉 달밖에 남지 않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황교안 대표는 단식 중이고 뭐 단식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건강을 추스려야 되고 그러면 그 전에 나왔던 뭐 보수통합이나 쇄신 이런 거는 어떻게 시간이 좀 촉박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너무 없죠. 너무 없는데 지금 그 사이에 일정을 보면요. 12월 2일 법정 시한까지 내년도 예산, 513조 울트라 슈퍼 예산, 정부 예산안 통과시켜야 되고요. 지금 또 소소위냐 간사회의냐 지금 또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와중에 지금 이제 우선 29일로 본회의가 잡혀 있긴 한데 그럼 비쟁점 민생 법안들 정말 처리시킬 거냐. 지난해 이맘때로 돌아가 보면 가장 핫했던 법안이 이 사립유치원 3법이에요. 그거 아직 처리가 안 돼 있어요. 1년 묵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다른 이 민식이법부터 여러 가지 법들이 또 지금 계류돼 있고 지금 또 데이터 3법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의해야 될 게 부지기수인데 여기 이제 쟁점 법안 패스트트랙까지 들어오면은 국회가 지금 전쟁통이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저는 아까 김 교수님의 시나리오가 상당히 전환적인 시나리오다. 근데 그렇게 갈 가능성도 없진 않으나 그러기에는 민주당이 감당해야 되는 적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우호 세력을 적으로 돌리는 게 정의당, 대한신당, 지금 열석 적어도 바른미래당의 이제 당권파, 지금 이제 민주평화당 또 무소속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지금 이들을 함께 해야만 149석의 의결 정족수를 채우면서 뭔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데 사실 공수처는 이제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거고요. 선거법은 군소정당의 바람들입니다. 이걸 서로 트레이드하면서 공조하기로 했던 건데 이 공조를 민주당이 깬다. 그러면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의석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유한국당과는 어차피 계속 싸워야 되는 이 여야 특히 제1야당과의 관계고 나머지 문제가 매우 복잡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런 면에서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취사 선택해야죠. 어떤 순간이 다가왔을 때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Three, two, one. 용화
종합법 개정 규제와 지원 정책 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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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행하라. 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를 통해 한화에서 LG로 팀을 옮긴 정근우 선수가 원래 자리인 2루수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외야수로 전향했던 정근우는 2루 천재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LG 유광 점퍼를 입은 정근우가 수줍은 듯 서울 잠실구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KBO 2차 드래프트로 LG에 지명된 지 일주일 만에 피지컬 테스트를 위해 홈구장을 찾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가지고 그냥 다른 말보다는 계속 감사합니다만 했던 것 같습니다. 정근우는 KBO를 대표하는 이루수로 명성을 날렸지만 최근 2시즌 동안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외야를 전전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여러 번 실책에 울었고 동시에 출전 기회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LG에서 자존심 회복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시 2루수로 새 시즌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세컨 내제 내더라고. 본인은? 예, 됩니다. 그랬습니다. 프로 생활 16번째 시즌에 맞는 세 번째 팀. 베테랑 선수답게 팀 적응은 문제가 없습니다. 5년 전 벤치 클리어링까지 갔던 투수 정찬원과의 악연도 추억이 됐습니다. 정찬원 선수가 또 문자 메시지가 와서 제가 또 전화를 해서 별 그런 거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악수하고 인사했고요. 지금 재활군이라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몸 잘 만들어서 잘해보자고 했습니다. 프로 통산 3할 3리에 1840개의 안타를 기록 중인 호타 준족의 대명사 정근우. 등번호 8번이 상징하듯 오뚜기처럼 이루수로 다시 우뚝 서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지난 23일 조제 모리뉴 감독의 토트넘 데뷔전에서 한 골 한 도움을 기록하며 활약한 손흥민 선수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열리는 올림피아코스와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4경기 연속 골에 도전합니다. 손흥민은 영국 런던 토트넘 구단 훈련장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공개훈련에서 밝은 표정 속에 해리 케인, 델리 알리 등 팀 동료들과 함께 호흡을 맞췄습니다. 앞서 손흥민은 지난 7일 지베지다와의 챔피언스리그를 시작으로 셰필드와 웨스트햄 등 상대로 3경기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챔피언스리그 B조 2위를 달리고 있는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이기면 16강 진출을 확정합니다. 가을이 점점 끝으로 향하면서 공기도 조금씩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무척 쌀쌀하겠고 낮 동안에도 8도에 머무는 등 오늘보다 6도가량 낮아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 제주도에는 낮 동안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또 오후 늦게 강원 북부 동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밤부터 모레 밤 사이 그 밖에 동해안에도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영동에는 최고 60mm, 제주도와 영남 동해안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동해안에도 밤 사이 1에서 5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4도, 광주 7도, 부산 9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0도, 광주 11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영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겠고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린 뒤 다음 주에는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